네, 이제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몇 편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러시아가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게 무엇인지 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걸 알아야 앞으로 이 LNG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혹시 여러분은 이 현재 여러 가지 원자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원자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원유나 천연가스, 가장 최근에는 이제 니켈 같은 이런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제 그 가운데는 곡물도 포함이 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원유나 천연가스는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오른 거고, 이제 곡물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곡물은 이미 그 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원전 주변을 타격을 하면서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상한가를 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 만약에 원전이 터지기라도 하면 이 주변의 곡창지대가 앞으로 이제 2만 년, 그러니까 2만 년 동안은 이제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슈들 말고 전쟁 발발 이전에 곡물 가격은 왜 상승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제 곡물은 작년에 보시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상승 조짐이 보였는데요. 바로 이제 브라질에서 폭설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 오늘이나 주말 다시 정도만 보시겠지만, 대개 이제 외국계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 세계 기상 날씨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태풍이 발생했다면 어느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이제 허리케인은 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나 눈은 뭐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렸는지,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폭설 뉴스를 봤을 때 생각해 볼 만한 가설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서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브라질에서는 어떤 곡물을 생산할까 같은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브라질은 이제 뭐 옥수수, 대두, 커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주로 생산하고 수출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곡물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걸 나르는 벌크 선사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이어가 보면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 벌크 선사들을 찾아서 이제 몇 번에 나눠서 이제 포지션 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설이 내렸다는 시점에 한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기술적 지표나 이제 차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또 어느 시점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이죠. 뭐 꼭 차트가 아니어도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를 가정해서 이제 이걸 기다리고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쟁이 발발했던 이제 2월 말, 그러니까 2월 말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 상승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뭐 옥수수 이외에도 뭐 대두나 귀리, 그러니까 벼 같은 곡물들도 대부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일본의 이제 니폰 유센이라는 이제 그 벌크 선사의 이제 주가 차트인데요. 이제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 조선사들은 이제 곡물을 이제 실어 나르는 벌크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이제 폭설이 내린 여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말로는 누가 설명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국내 조선사만이 아니라 이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는 매매로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 실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주가를 좀 그려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각 나라별 주력 선박 업종이 이제 뭔지 몰랐다면, 왜 일본 조선사들의 주가는 좋은데 이제 국내 조선사들 주가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전 영상을 좀 제대로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걸 보면서, 현재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벌크선 취급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벌크선의 강자인 일본 조선사들만 오르는 거고, 곡물 가격이 오름에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뭐 현중, 삼중, 대우조선이 이제 LNG선을 얼마에 계약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조용할 때 이제 다른 나라의 조선사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회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조선소가 안 좋아지는 시기에는 뭐 다른 나라의 조선사에 투자를 해보고, 또 이제 최근처럼 이제 일본 조선사들이 좋아진다면 이런 곳들에 조금씩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조선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인 이유 저변에는 단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현재 한국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삼성전자라면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가스프롬일까요? 흥미롭게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베르방크라는 은행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그간 이제 스베르방크는 꾸준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스베르방크는 어떻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이제 그간 전 세계가 거부했던, 기피했던 산업인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제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적게는 수조 원에서 이제 많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십조 원이 들죠. 그럼 이제 건설사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지워주는 걸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원전 계약이 성사되면 그 원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그 국가의 은행에서 먼저 이제 건설 자금을 공여를 해주고 이제 그 돈으로 원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이 47조라는 돈은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공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1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후에 전 세계는 탈원전을 하거나 이제 원전을 폐쇄시키면서 원자력 발전은 끝났다는 얘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망했죠.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던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제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로사톰은 그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이라고 하죠. 전 세계가 이제 탈원전을 할 때 러시아는 이 원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높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이 로사톰이 이제 특히 공을 들였던 지역을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유럽이랑 이제 아프리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에 이런 나라들은 사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무슨 돈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제 앞서 언급한 이 스베르방크가 자금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국영은행인 이 스베르방크가 원전 자금을 지원해주고, 로사톰이 이제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 돈으로 사업을 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화수분처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이제 국영은행이었던 이 스베르방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일본의 폭발 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그 이후 탈원전을 할 때 러시아는 왜 원전 사업을 역으로 확대를 시켰던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업계에서는 아마 미국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는 이 천연가스 부문에서 엄청나게 해자가 있는 국가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천연가스로 먹고 사는 러시아가 이제 불편해지게 됩니다.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플레이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되 이제 그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을 본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 돈을 써가면서까지 싸게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 아프리카나 이런 동유럽에 원전을 지어주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케어해준다는 명목 하에서 자국의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전 수주를 받는 국가들도 이 원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학습 방식이 적힌 매뉴얼을 이제 세계 공용어인 뭐 영어나 이제 그들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러시아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러시아어를 배워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문화도 전파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원전 가동을 위해서는 이제 우라늄이 필요한데, 현재 기준으로 러시아는
이 우라늄 매장량이 탑3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이 매장량이 많다는 건 처음에는 이제 낮은 가격으로 우라늄을 제공해주면서 이제 의존도를 높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이도저도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10년 넘게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버린 이 원전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러시아의 시장 장악력이 너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원전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놓고 원전을 다시 쓰자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을 이제 갖고 나온 것이죠.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의 효용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협력 저변에 깔린 논리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의 원전 독주를 막기 위해서 연합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 세계가 벌인 원자력 시장을 러시아가 거의 다 쓸어 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이제 뭔 일이라도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슈들도 많지만 이제 그 저변에 깔린 중요한 국제정세 논리 중에 하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 에너지 패권에 따른 완력 싸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선업과 그리고 LNG 시장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 점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